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만약에 당신의 가장 아껴주던 학교 선생님이나 매일 반과 후에 같이 장난을 치던 단짝 친구가 사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다 기록해서 비밀 경찰에 넘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엄청난 배신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끔찍한 배신과 감시의 기록들인데 만약 이런 서류들이 수백만 장이나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너무 어두운 치부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려야 할지 아니면 두 번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게 아주 깊은 창고에 영원히 봉인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겁니다. 보통 과거에 그런 억압적인 체제를 다룰 때 대부분의 사회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뭐랄까 좀 단순화하거나 아예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네, 덮어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다릅니다. 이 불편하고 논쟁적인 감시의 기록들을 폐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어린 학생들의 교실에 날 것 그대로 던져버린 놀라운 역사적 실험 속으로 오늘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김민혜 연구자가 발표한 매우 흥미로운 논문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해부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연구, 바로 통일 이후 독일에서 동독을 재현하는 한 방식, 독일 슈타지 기록관의 학교를 위한 사료들을 중심으로 라는 긴 제목의 논문입니다. 네, 독일어로는 QFS, 즉 학교를 위한 사료들이라는 교재를 다룬 연구죠. 맞아요. 통일 독일이 동독이라는 이 어렵고 껄끄러운 역사를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깊이 있게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그 방대한 기록을 남긴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슈타지라고 불리는 조직인데요. 영화나 매체에서 엄청 자주 등장하는 그 비밀 경찰 맞죠? 맞습니다. 슈타지의 정식 명칭은 동독 국가 보위성으로 독일어 약자로는 MFS라고 부릅니다. 이 조직의 규모가 정말 당신이 상상하는 그 어떤 정보기관보다 거대했어요. 어느 정도였길래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기준으로만 봐도 상근직 직원이 무려 9만 1,015명이었습니다. 나중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최대 10만 명까지 추산되기도 하거든요. 잠깐만요. 상근직 직원만 10만 명이라고요. 그거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하지만 국가 전체, 그 사회 전체를 통제하기에는 상근직 10만 명만으로는 솔직히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동독 사회에 아주 깊고 어두운 트라우마를 남긴 핵심인데요. 슈타지 내부 약칭으로 IM이라 불리는 비공식 협력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아, 비공식 협력자요. 평범한 시민들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89년 당해에 활동 중이던 인원만 약 18만 9천 명이었고요. 1950년부터 89년까지 동독 존속기간 전체를 통틀어 보면 무려 약 62만 명에 달했습니다. 와, 62만 명이요? 세상에. 엄청나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받은 요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 10대 친구, 직장 동료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인구 대비 그렇게 엄청난 수의 정보원이 활동했고 전체 62만 명이나 참여했다면 사실상 그 슈타지라는 조직이 국가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킨 거 아닌가요? 대중매체에서 흔히 나오듯이 슈타지가 동독을 마음대로 쥐고 흔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국가 속의 국가, 엄청난 악마였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게 더 쉽고 타당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 이 김민혜 연구자의 논문과 정통한 동독 연구자들은 그런 시각이 매우 진부하고 값싼 단순화라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요? 단순화라고요? 네. 슈타지는 통제불능의 거대한 괴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집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 즉 SAD의 강력한 통제 아래 움직이는 이른바 당의 방패와 검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폭주한 게 아니라 당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논문에서는 슈타지의 구조를 콘체른, 즉 거대한 대기업이나 복합기업의 형태에 비유합니다.
모든 부서가 특정한 작전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아주 세분화된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아,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촉수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통제불능의 괴물 문어가 아니라 오히려 당이라는 뇌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면서 동독사회 구석구석의 미세한 진동까지 싹 다 감지해내는 거대한 사회적 신경망에 가까웠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동독의 유명 작가인 크리스타 볼프도 슈타지를 단순히 모든 것을 조종한 괴물, 악마화된 존재로 뭉뚱그려버리는 태도를 강하게 경계했어요. 왜 경계한 거죠? 악마라고 욕하면 편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편하기 때문이죠. 동독 체제를 단순히 악으로만 규정하고 악마화해버리면 그 동독 사회의 내부의 복잡한 지배 구조라던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체제에 어떻게 순응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역동성을 아주 정밀하게 비판하고 분석할 의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다 그 악마 같은 슈타지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렇죠. 평범한 이웃들의 동조와 침묵이라는 더 불편하고 뼈아픈 진실을 그냥 쑥 덮어버리게 되는 셈이죠. 학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모든 걸 괴물 탓으로 돌리면 진짜 역사의 구조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통일 이후의 독일은 이 거대하고 끔찍한 신경망이 남긴 그 방대한 기록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칫하면 누가 누구를 밀고 했는지 다 폭로되면서 사회가 엄청난 분열과 피바람이 휘날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 1989년 체제 전환기에 슈타지는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문서를 실제로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었습니다. 헉, 증거인멸이네요. 네. 그런데 동독의 용기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보위성 건물들을 점거해서 그 파기를 운몽으로 막아냈어요. 당시 역사학자 슈테판 볼레는 그 방대한 문서고를 가리켜서 종이들의 웅장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와, 시민들이 스스로 막아냈군요. 그럼 그 기록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 기록들을 폐기하자는 반발도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1991년에 마침내 슈타지 기록물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구동독 슈타지 기록물 담당 기관, 즉 슈타지 기록관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죠. 아하, 그냥 덮어버리거나 불태우는 대신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네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이 방대한 기록물들은 새로 태어나는 민주주의를 분열시키는 독성 폐기물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의 토론을 이끄는 결정적인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원이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철학의 연장선에서 슈타지 기록관이 아주 야심차게 만들어낸 교육용 사료총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를 위한 사료들, 약자로 QFS입니다. 저도 이번 논문에서 이 QFS 교재의 서술 방식을 보고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역사 교과서처럼 1980년대 동독은 매우 억압적인 통제 사회였고 비밀 경찰이 활동했다. 이렇게 한두 줄로 깔끔하게 요약해주는 방식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QFS의 가장 큰 핵심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원사료의 제시입니다. 문서 텍스트를 현대어로 쉽게 각색하거나 활자로 깔끔하게 전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요약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비밀 경찰 서류 뭉치를 그냥 툭 던져준다는 거네요. 맞아요. 누렇게 바랜 종이, 낡은 모눈종이 노트에 적힌 삐뚤삐뚤한 수기글씨체, 그리고 서류 파일에 쾅 찍힌 아주 억압적인 도장까지 원본 그대로를 학생들에게 들이미는 겁니다. 와, 그렇게 하면 역사적 진본성을 시각적으로 곧바로 느끼게 되겠네요. 진짜 실감 나겠어요. 그리고 제가 논문에서 본 두 번째 특징이 정말 놀라웠는데 바로 생활세계 연관성이라는 개념이었죠. 네, 생활세계 연관성.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재 속 사건의 주인공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교실에 앉아있는 10대 학생들과 똑같은 또래라는 점이에요. 아, 10대들의 일상으로 역사를 훅 끌고 내려오는 거군요. 그렇죠. 교과서에 그 정제되고 압축된 텍스트로는 학생들에게 인지적 마찰을 일으키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동독애인들은 그저 억압받는 수동적 피해자로만 소비되기 쉽죠. 하지만 자신과 같은 나이의 동년배가 쓴 일기장이나 또래 친구를 밀고 한 날것의 자필 보고서를 직접 대면할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겠죠.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뼛속 깊이 인지적인 부조화를 좇게 될 테니까요. 유약본을 읽을 때는 그냥 제3의 관찰자였지만 17살 동년배의 떨리는 글씨체를 보는 순간 타자의 취약성에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김민혜 연구자의 논문은 이 과정을 단순한 역사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서 사회가 과거를 다루고 소화해내는 역사문화의 성숙 과정이라고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근거를 찾고 사료의 신빙성을 막 의심해보고 역사적 사고를 주체적으로 전개하도록 설계된 거죠. 와, 그 역사문화라는 단어가 참 와닿네요. 그럼 그 과정이 실제로 교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백문이불여 일견이니까 논문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QFS 제1권의 주인공 쉔야의 사례를 통해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당신이 만약 이 교실의 학생이라면 과연 쉔야를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쉔야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슈타지의 비공식 협력자, 즉 IM이 된 10대 소녀의 활동명입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비공식 협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비율은 평균 0.8%, 인원수로는 한 1,300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0.8%요? 그럼 엄청 예외적인 거네요? 네, 본명이 우테베덴인 이 소녀는 그 예외적인 1% 미만의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하죠. 제가 논문에서 사건의 맥락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1980년에 우태의 엄마가 서독으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독에 억류된 딸 우태를 돌려달라면서 엄마가 서독에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막 시위를 벌이거든요. 맞아요. 당시 동독 당국과 슈타지 입장에서는 서방 세계의 언론을 타는 이 엄마의 시위가 엄청난 정치적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슈타지가 당시 겨우 16세였던 우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세상에 16세한테요? 네, 그리고 이듬해 17세가 된 우태는 결국 국가보위성에 협력하겠다는 의무서약서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서방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 16살짜리 딸을 굳이 회유해서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니 슈타지의 주돈 면밀함이 진짜 소름 끼치네요. 그렇게 서약서에 서명한 우태는 활동명 쉔야가 되어서 학교 친구들이나 대학 강사들의 동향을 밀고 하며 무려 23세까지 6년 동안 활동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길게 활동했죠. 이 대목에서 진짜 엄청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쉔야는 엄마와 강제로 헤어져서 보육원에 자랐고 거대한 국가 권력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이용당한 명백한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을 밀었던 학교 친구들과 스승의 사적인 대화를 비밀경찰에 능동적으로 밀고 했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까지 받은 적극적인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봐야 합니까? QFS 교재의 탁월함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 지독한 딜레마의 한가운데로 학생들을 그냥 밀어놓고 어떤 정답도 주지 않아요. 정답을 안 준다고요? 네, 교재는 쉔야는 악랄한 가해자다 혹은 불쌍한 피해자다 이렇게 절대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에게 원사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우태가 의무서약서에 서명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17살이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이 동독 사회에서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또 포섭될 당시 학교 교장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누군가를 섣불리 심판하기 전에 그 복잡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스스로 사료를 꼼꼼히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자신만의 논거를 찾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군요. 진짜 대단한 교육 방식이네요. 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우 현실적인 법적 딜레마를 교실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현재 독일의 슈타지 기록물법에 따르면요. 쉔야는 어쨌든 슈타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주체적 행위자, 즉 비공식 협력자로 분류됩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법적으로 그녀는 체제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잠깐만요. 법적으로 가해자나 적극적 협력자로 분류된다면 자신이 쓴 비공식 협력자 보고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 자신을 둘러싼 감시 파일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열람할 권리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니, 자기가 직접 쓴 자기 기록인데 피해자가 아니라서 자기가 볼 수조차 없다니 이거 엄청난 법적 사각지대에서 딜레마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의 모순이 만들어낸 아주 기묘한 법적 맹점이죠. 그래서 교재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쉔야가 자신의 파일을 볼 수 없도록 막아둔 현행 법 규정이 과연 타당한가? 학생들한테 그걸 묻는다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딜레마를 두고 연방의회 연설 형식을 빌려서 모의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거를 사료에서 직접 찾아내서 실제 법과 제도의 타당성을 다투게 유도하는 거죠. 와, 이거 단순히 과거의 박제된 유혹사를 배우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네요. 17살 소녀의 가혹한 선택을 분석하는 그 과정이 결국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완전히 현재진흥형의 문제로 직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훈련하는 아주 완벽한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구 동독 슈타즈 기록물 담당 기관의 마지막 수장이었던 롤란트 얀이 남긴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독재를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 잘 형성할 수 있다. 아, 명언이네요. 네, 이 한 문장이 슈타즈 기록관의 모든 활동과 QFS 교육 방식의 핵심 철학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김민혜 연구자의 논문을 통해서 독일 사회가 동독이라는 이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와 껄끄러운 회색지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감추고 싶은 치부를 회피하거나 흑백 논리로 재단하는 대신에 날것의 원사료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이를 성숙한 역사 교육의 튼튼한 가교로 삼고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울림을 주네요. 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과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정말 훌륭한 해답을 보여준 셈이죠.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탐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저 먼 나라 독일의 낡은 종이 무덤 속 남의 과거사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믿었던 비공개 메신저 대화, 그 지극히 사적인 디지털 발자국들이 40년 뒤 미래의 어느 교실에서 10대 학생들의 토론 교재로 날 것 그대로 던져진다면 어떨까요? 과거의 슈타지 문서가 종이로 된 기록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로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 미래의 학생들은 당신의 기록을 보며 당신을 거대한 디지털 감시 자본주의의 무기력한 피해자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의 편견과 혐오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가해자로 평가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역사적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질문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깊이 있는 딥다이브 탐구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